아침에 읽는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인한 증시 휴장으로 종목별 이슈와 미증시 관련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에서 광범위한 반독점 조사에 직면해 있습니다. 로이터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을 포함해서 광범위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번 조사는 리나칸 FTC 의장이 내년 1월 퇴임을 앞두고 승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블룸버그는 FTC가 이번 조사를 위해서 지난 1년여간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쟁사와 협력사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고 준비한 정보 요구서만 수백 쪽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FTC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생산성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남용해 고객이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다른 경쟁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이전하는 걸 방해하기 위해 징벌적 라이선스 조건을 부과했다라는 의혹을 조사 중입니다. 또 사이버 보안 및 AI 제품과 관련한 관행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메타 플랫폼스의 수장 마크 저커버그가 트럼프 당선인을 말어라고 해서 만나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간의 불편했던 두 사람의 관계가 개선되는 자리가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커버그는 현지 시간 26일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기 위해 플로리다 마러라고를 방문했습니다. 저커버그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넸고 트럼프 역시 화답했다고 하는데요. 이른 오후에 시작된 두 사람의 면담은 저녁 식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메타는 성명을 내고 면담에 대해 미국의 기술 혁신을 위해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커버그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했죠. 사실 두 사람은 수년간 갈등 관계에 있었는데요. 공화당 측은 페이스북이 공화당 성향의 사용자 혹은 게시물을 검열했다고 주장했고 지난 2021년에는 미 의사당 폭동 사태 이후에 페이스북이 트럼프 당선인의 계정을 차단하며 갈등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트럼프는 심지어 저커버그를 감옥에 보낼 수도 있다고 했죠. 하지만 메타는 작년 초 트럼프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복구하고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저커버그가 트럼프 당선인과 최소 2차례 이상 전화 통화를 하는 등 관계 개선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월가는 내년에 미국 주식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마켓워치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주식은 지난 15년간 거의 모든 경쟁자들을 앞질렀고 투자은행들은 내년에도 이 같은 흐름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UBS, 바클레이스, JP 모건 체이스 등의 분석가들은 S&P 500 지수가 2년 연속으로 25% 이상의 수익률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자들은 큰 미국 주식에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고 추천했죠. 물론 미국 경제도 위험 요인은 존재한다고 봤는데요. 미국 대형 기업에 대한 고평가나 정책 의제 등으로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고 국채 수익률 상승도 일부 투자자들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견고한 미국의 경제 상황과 AI 혁명은 이 미국 주식에 여전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봤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미국 주식이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후반 이후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해당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시가총액은 글로벌 주식시장 가치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유럽의 완성차 기업들 주가가 잇따라 하락했는데요. 공급망이 불확실해지고 투자자들의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들 회사 중 다수는 트럼프가 25%의 관세를 예고한 멕시코에 공장을 갖고 있죠. 다만 이런 우려에 페라리는 동요하지 않는 모습인데요. 글로벌 투자평가사 모닝스타의 분석가 렐라 수스키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페라리는 모든 제조 공정이 이탈리아 마라넬로 공장에서 이루어지며 얼마의 관세가 매겨지든 타겟 고객과 또 자동차의 가격을 고려했을 때 이를 소비자에게 쉽게 전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수스키는 만일 미국이 유럽에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30%의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소비자들이 페라리를 구매하는 걸 막진 못할 거라고 봤습니다. 페라리는 올해 유럽의 경쟁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크게 앞지르며 성장했는데요. 페라리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34% 이상 상승했고 프랑스의 르노나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보다도 성장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시장 가격 전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판매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계 최대 규모의 전기차 제조업체인 중국의 비아디가 부품 공급 업체에 내년부터 가격을 10% 인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비아디는 최근 부품 공급 업체들의 이메일을 보내 내년에 전기차 시장 경쟁에 대결전이 예상되며 비아디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급망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비아디에 공급하는 부품의 가격을 10% 인하하고 12월 15일까지 인하된 가격을 통보하라고 전했죠. 상하이 자동차 그룹 역시도 비슷한 방식으로 비용 절감에 나선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비용을 줄이고 판매 가격까지 인하하면서 출혈 경쟁이 심해질 거란 전망입니다. 한편 테슬라 역시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델 Y에 대해 연말까지 10,000위안을 할인한다고 지난 25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모델 Y의 판매 가격은 23만 9,900위안, 우리 돈 약 4,610만 원으로 출시 이후 가장 저렴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저는 잠시 뒤 글로벌 이슈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추수감사절을 맞아 매사추세츠주의 한 소방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걸 다시 생각해 보길 바라며 이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인수팀은 바이든의 발언에 대한 CNBC의 논평 요청에 즉각 답을 내놓진 않았는데요. 한편 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지목된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통화 후 관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진 않았다면서 이주와 마약 펜타닐 밀매 등 현안을 얘기했고 조만간 미국 총기가 멕시코 범죄 조직으로 흘러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트럼프 당선인은 양국 사이에 좋은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데 동의했다며 잠재적으로 관세 전쟁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층 누그러진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캐나다는 미국산 제품의 보복 관세를 검토 중이라고 AP통신이 현지 시간 28일 캐나다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캐나다 정부가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고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어떤 제품을 겨냥해야 할지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아직 아무런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 효율부 수장 일론 머스크가 연일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서와 직원들을 겨냥하는 등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현지 시간 2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서 미 소비자 금융보호국인 CFPB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중복되는 규제기관이 너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CFPB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0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화당 일각에서 CFPB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있었지만 실제 폐지로 이어지진 못했죠. 머스크는 또 자신의 X 계정에 기후 에너지 관련 공직자 및 책임자, 고문 등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CNN은 머스크가 관료들을 표적으로 삼으면서 몇몇 연방 공무원은 신체적인 위협을 포함해 자신의 삶이 영원히 바뀔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부과로 촉발될 수 있는 무역 전쟁 가능성에 대해 보복이 아닌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파이낸셜 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격렬한 무역 전쟁은 세계 경제 성장을 파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 관세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과 협력하고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라가르드는 EU가 액화 천연가스와 방위 장비와 같은 미국산 제품들을 구매하는 방안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이것이 아무도 승자가 될 수 없는 맞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순수한 보복 전략보다 더 나은 시나리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규모 무역 전쟁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으며 세계적인 경제 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죠. 다만 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트럼프 당선인의 슬로건에 대해서 세계적인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그는 트럼프가 중국산 외의 제품에 10에서 20%의 관세를 도입하겠다라고 공언한 점이 흥미롭다고 밝히면서 관세의 범위를 제시했다는 건 논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의미하며 협상 테이블에 앉아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과 리서치 기관들이 미국의 관세 위협의 여파로 중국 위안화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NBC가 13개 기관의 예측을 계산한 결과 이 기관들은 위안화가 2025년 말까지 달러당 평균 7.51 위안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LSEG 데이터에 따르면 이는 2004년 이후 가장 약한 통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내년까지 위안화가 달러당 8위안으로 가장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고 BNP 파리바는 7.7위안, UBS와 모건 스탠리는 7.6위안, 골드만삭스는 7.5위안까지 달러 대비 위안화가 약세를 보일 것을 예측했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미스트의 조나스 골터만 부수석 시장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관세는 달러화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미국과 무역이 밀접하게 연결된 국가의 통화가 가장 큰 폭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국인민은행은 중국 경제 부양과 동시에 위안화가 너무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는데요. BMI의 세드릭 체압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달러당 위안화 값이 이미 7.3위안 수준에 근접해 있다며 이 수준을 넘어서면 중국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인민은행은 이를 피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중국이 위안화 하락 억제를 위해서 중국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금리 인상은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본 증시의 새로운 지수가 발표됩니다.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 신문이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니케이 지수에 맞설 새로운 주가 지수를 내놓는데요. 요미우리 신문은 어제 도쿄 증권거래소 상장사 333개 종목으로 구성된 요미우리 333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수 산출과 관리는 노무라 신탁 리서치 앤 컨설팅이 맡게 되죠. 요미우리 신문은 지수 출시와 함께 연동된 뮤추얼 펀드와 ETF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주식 보유자가 적고 은행 예금자가 많은 일본에서 이 장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에게 전체 주식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세 번째 옵션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였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